자, 이제 우리가 큰 틀은 봤으니까 이제 가볼미개혁 자세하게 좀 교재를 보면서 마무리해 봅시다. 자, 배경. 가볼미개혁 배경, 내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당연한 얘기죠. 동학농군이 개혁을 요구했고 운군개혁파의 개혁이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적 개혁에 착수했으나 누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 점령하고 개혁을 강요합니다. 자, 1차 가보개혁 1894년 7월은 양력이고요. 요건 육자로 고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음력으로는 6월이니까. 과정,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고 개혁을 강요했고 미시정권이 붕괴되고, 자, 중요한 단어 나왔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내세운. 이게 이제 1차 가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1, 2, 3, 4번 선택 중에 하나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당황스럽다니까.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한번 제대로 봤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1차 김홍집대가 수립되고 군국 기무처 외워되죠. 김홍집, 육일준 등이 주도하고요. 특징, 개혁을 강요하던 일본은 이권 침탈과 청일전쟁의 수행에 힘쓰면서 조선개혁의 추진은 거의 방관합니다. 사실상 조선의 개화파 인사들이 추진했고 갑신정변의 정강이나 농민군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한 근대적 개혁.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보 을미개혁의 의의는 두 개가 딱 나오는 거야. 하나는 뭐라고요? 근대적이죠. 또 하나는 어떤 성격도 있다는 거야? 자주적. 그죠? 두 개를 배우는 거야. 내용, 정치에서 개국연호. 너무 중요하죠. 자, 자, 갑시다. 뭐 정리? 연호. 실전에서는 이런 거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 뭐죠? 주요, 영락. 아니, 이런 게 0.5초 만에 안 나온단 말이야. 누구? 광개토 형님. 자, 외우셔야 되고요. 자, 신라는 최초의 연호. 건원. 누구야? 법흥왕이지, 그지? 잘했어. 뭘 고민하고 있어.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진흥왕 뭐야? 개. 대 또는 태죠. 개국 대창 뭐? 홍제. 태창이라고 하지만 요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진덕이 여왕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나당 동맹 맺으면서 한화 정책을 어떻게 한다고요? 중국 당나라 연호를 채택한다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요? 한화 정책이다. 기억나셔야 되고요. 한화 정책은 또 뒤에도 나오죠. 경덕왕 때.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꾸고 사벌주를 상주로 바꾸고 이것도 뭐라고요? 한화 정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 한번 나와. 신라 하대. 누가 나오지? 국호를 장안국이라고 하고 연호를 경운이라고 했어. 누구죠? 822년 그 유명한 뭐? 김원창의 날. 김원창의 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발에는 뭐죠? 천통 있죠? 천통. 누구야? 고왕. 그 다음에 인한. 그죠? 누구? 무왕. 대흥과 보력. 누구? 문왕. 선왕 뭐지? 건흥.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럴 거야. 자, 고려 갑니다. 태조왕건은 천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렇지. 광덕이니 준풍이니 하죠. 이거 누구야? 광조이고. 그러나 송이 960년 세워지자 송과 국교를 맺고 바로 송나라 연호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독자 연호를 안 썼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다가 누가 나오죠? 천개라고 쓰죠. 누구야? 묘청. 묘청은 1000개. 자기 군대를 천견충이군 국호를 대위라고 하면서 서경에서 본계 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 누구를 쓴 거야? 원나라 연호를 썼다가 공민왕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원나라 연호를 폐지하고 명나라 연호 쓰고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는 이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연호라는 게. 그러잖아요. 왜? 제국국이니까. 명나라 연호를 쭉 쓰다가 후기는 누가 쓴다? 공식적으로는 청나라 연호를 쓰고 몰래 명나라 연호를 쓰기도 하고 막 이런다고. 그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근대에서 연호에서 중요한 내용은 다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개국이라는 연호를 쓴다는 얘기죠. 개국은 뭐야? 나라를 열었다는 뜻이잖아. 이게 503년이라고 나와. 그럼 개국 503년은 나라 세워진 게 1392년이니까 503년째 되는 해지. 몇 년일까? 1890 몇 년이야? 4년이야. 왜냐면 1392년이 개국 빵년이 아니라 개국 1년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우 주여. 1392년이 개국 1년이잖아. 그러니까 개국 1년, 개국 2년 하다 보면 여기 오면 개국 500 몇 년이야? 3년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개국 504년도 당연히 있지. 그런데 또 바뀌지. 뭐로 바뀌어요? 이건 1895년이고 1896년 뭐가 되죠? 건양이 되잖아요. 건양 1년. 그죠? 1895년 11월 17일을 1896년 1월 1일로 태양력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1895년 12월은 없는 거야. 공식 기록에서. 그랬다가 1897년 기억나요? 뭐로 바꿉니까? 했잖아. 뭐 광무. 됐어요? 그랬다가 이게 뭐로 바뀝니까? 융이. 1907년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하니까 다인여대 연호가 또 바뀌겠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1910년까지 가겠지. 1910년 넘어가면 돼. 이제 일본 천황 연호가 쓰이겠지. 메이지 다음에는 다이쇼. 다이쇼 다음에는 쇼와. 외우는 거 아니야? 미쳤어? 왜 일본서 하는 게 아닌데? 안 쓰잖아. 그냥 말로만 하는 거잖아. 외우지 말라고.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됐으니까 미군정 48년까지는 뭘 썼겠어? 서기를 썼겠죠. 미국 애들이 쓰니까. 근데 48년부터 우리 뭘 쓸까 다시? 단기를 써요. 단군기원. 그러다 1962년에 박정희가 원래 61년에 쿠데타를 하잖아. 그러니까 62년에 이제 또 바꾸어서 이제 뭘 쓰는 거야? 서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뭐라고요? 서기야. 서기가 뭐라고? 서양달력기원. 예수님 태어나신 걸 기준으로 우리가 2019년이잖아. 이걸 뭐라고? 서기라고 한다고. 단기는 뭐라고? BC 2333년. 그래서 지금 우리 2019년보다 뭐야? 2333년 더 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단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단군기원. 단기가 설마 그 공단기를 말하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딴 거 시험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는 외워야 돼. 집중적으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겠죠. 당연히. 물론 이것도 안 중요하다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발휘할 때 연호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연호를 쓴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대내적으로는 왕권의 강대함을 표시하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함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연호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발해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독자정권이었기 때문에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광무라는 연호를 썼기 때문에 광무연간의 기억을 뭐라고 한다?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고종황제를 말하는 거고 이거 융의황제. 이게 뭐라고요? 순종이 뭐야? 융의황제. 그래서 융의황제가 세 가지 보물 삼보를 포기한 바로 그때가 민권 발생해다. 왜? 황제가 황제권을 포기했지. 소멸됐잖아. 그럼 뭐라고요? 다시 뭐야? 그 순간이 바로 민권이 발생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공화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게 1917년의 대동 단결선언이거든. 요거 이제 요새 요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런 거 외워 두셔야 됩니다. 개국 연호 하나 갖고 한참 설명했네. 국내부를 신설하여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뭐한다? 분리한다. 국내부는 무슨 사무? 왕실 사무. 의정부가 뭐야? 이제 정부 사무. 한마디로 무슨 권을? 왕권을 약화시킨다. 의정부와 아문의 권한을 강화한다. 왕권 약화죠. 과거제 폐지한다. 경무청 설치한다. 경찰들이 이런 거 중요하겠지. 6조가 아문으로 바뀌고 왕의 인사권을 제한한다. 전부 다 어때요? 왕권을 견제한다. 왜? 가보기가 뭐라 했어? 근대적 개혁이라 했잖아. 근대적 개혁은 왕권이 어때요? 약해져야 되는 게 당연하지. 경제, 재정 일원합니다. 탁지, 아문 외우셔야 되고요. 은본이 화폐제도입니다. 신식 화폐, 발행 장정. 그래서 보조 화폐로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 이런 거 씁니다. 신식 화폐, 발행 장정 외웁니다. 조세 급납제, 도량형 통일 외웁니다. 사회 신분 철폐, 계급 타파, 노비제도 폐지, 인신매매 금지, 봉건적 폐습의 타파, 조혼은 금지되고요. 과부의 재가는 허용돼야 되고요. 고문과 연좌법은 폐지되는 게 당연히. 이 전부 다 돼요? 근대적이지. 봐봐. 조혼은 금지하는 게 근대적 아닌가? 이게 금지 안 됐으면 우리 전부 다 아줌마 됐겠지 지금. 과부의 재가는 어때요? 허용하는 게 그게 근대적이잖아.
그래서 이건 가보개혁이 아니라 과부개혁이다라고 우기는 아줌마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미안해. 고문과 연자법 이런 것도 폐지하는 게 근대적이야. 하나 더. 신분이 폐지되잖아. 이게 왜 중요하냐. 신분이 폐지되면 이제 호적에, 원래는 호적에 제일 먼저 뭘 써야 돼? 신분부터 쓰는 거야. 근데 이제는 어때요? 호적에 신분을 쓸 수가 없죠. 뭐야? 신분 대신 뭘 쓴다? 직업. 1896년 개혁에서 호적에 이제 신분 대신 직업을 쓰게 됩니다. 자, 1차 가보개혁 법령봅니다. 금일 이후에 국내 공사무소는 전부 다 개국기원이다. 그 다음에 4조. 죄인 자신 이외 일체 연자를 뭐하다? 폐지하라. 그 다음에 5조, 6조. 그러니까 6조는 뭐야? 조언을 금지하는 거죠. 7조.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겨라. 8조. 공사노비제도를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해라. 특히 7조하고 8조는요.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어? 동학, 농민운동. 동학과 헛갈리면 안 됩니다. 태정개혁안과 헛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연좌제 폐지는 대단히 근대적인 거 맞으니까 가보개혁이라고 쉽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데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겨라. 공사노비제도를 혁파하고 민심매매를 금해라. 물론 이게 동학농민의 개혁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 또한 19조는 과거제도를 없애죠. 그런 거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세 급납제 나와 있고요. 왼쪽에 궁극기무처. 요건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밑에 사료로 나올 수 있습니다. 1894년 6월 국정연말에 걸친 개혁을 수행하여 신설되었으며 개혁법령을 토의 공파하는 입법기구로서 입법기구야 1차 가부개혁을 주되다. 자, 여기서 왜 해야 돼?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6에서 20명 회의관, 서기관도 있고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41회 회의를 통해서 200건이 넘는 의견을 통했고 그러나 이노우에 가오르 공사가 부임하고 일본이 조선개혁에 적극 간섭하게 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폐지됩니다. 자, 첫 번째 총재, 이 총재 일명 총재 동그라미 하시고 김홍집이라고 써주세요. 1차 김홍집 내가 이라 했잖아. 총재는 누가 된다고요? 김홍집이야. 그래서 요거 궁극기무처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개 만들어놨겠지 이미. 요 문제, 요 사료 그대로 들어가서 문제 만들어놨어요. 미리 얘기했어. 이거 틀리기만 해봐야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 봅니다. 국내부는 왕실사무고요. 의정부는 국가사무. 자, 그래서 이제 자 봅니다. 8아문에서 뭐로 바뀌어요? 6부로 바뀌는 거 보이세요? 자, 원래는 6조가 뭐가 돼요? 8아문이 되잖아. 6조가 8아문이 되는 건 몇 차? 1차. 697조 보라고. 반면에 옆에 내부, 외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뭐라고요? 부로 바뀌는 7부지. 요거 몇 차? 2차 가보기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이 판세에서 뭐가 되는가 이제 내무 대신, 내부 대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도 나와? 중추원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2차 개혁 봅니다. 배경.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세를 잡자. 승리가 아니라 승기를 잡자. 조선에 대한 적극 간섭 정책을 위하 취하죠. 이노우에가 공사를 부임합니다. 전개. 흥선대원군을 퇴진시키고 박용효와 서광범. 봐봐. 내무 대신 법무 대신이에요. 그래서 궁극기무처 폐지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궁극기무처는 그래서 언제만 있는 거야? 1차.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이고요. 2차 김홍집 내각인데 누구 중심이다? 박용효 중심이다. 자, 내용 정치, 칭호 및 행정개편. 대군주폐하. 대군주폐하는 되게 애매한 용어입니다. 황제라고는 칭하지 못했어. 하지만 어때요? 왕보다는 어때요? 높아. 왕보다는 높고 황제보다는 낮다. 그래서 뭐야? 중간적으로 대군주폐하라고 합니다. 의정부는 뭐야? 내각으로 개칭합니다.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합니다. 그래서 영의정이 아니라 뭐야? 이제 총리 대신 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 내각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내각의 자문기구에서 뭐한다? 중추원. 그래서 나중에 독립협회 하다 보면 중추원을 설치한다가 아니라 중추원 관제를 뭐한다? 개편한다 이렇게 나와. 이미 가보개혁 때 중추원이라는 관제가 있었다고요. 이걸 개편해서 뭘로 만들자는 얘기야. 독립협회는. 의회로 만들자는 게 독립협회 의회식 중추원 관제 개편이거든. 이따 보기라고. 8아문을 7부로 했고 탁지부 산에 세금 징수를 관자는 관세사와 징세서입니다. 관세사와 징세서. 세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관세사와 징세서를 설치합니다.
징세 업무를 강화했고요. 외웁니다. 국내부 밑에 왕실 경비를 지급하는 회계원과 다 저 중에 하나 있어. 왕실 사유재산을 운영하는 내장원을 신설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내장사야. 근데 이제 내장 나중에 이름을 바꿔. 1899년에 내장원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내장사, 내장원 따로 외우기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내장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장사를 설치했고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왕실의 재정을 관리하는 게 내장사, 내장원입니다. 왕실 경비 취지가 가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종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제 8도에서 23부. 그리고 337군 개편합니다. 소지역주의를 채택합니다. 이거 이제 일본 방식을 모방합니다. 일본 방식 모방해서 그랬다가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폐단과 지방민의 반발 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1896년에 다시 뭐로 바꿉니까? 13도. 원래는 8도제로 돌아오는데 충청, 전라, 경상, 평안도, 함경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13도가 됩니다. 다시 해봅시다. 8도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23부로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뭐로 바뀐다? 13도로 바뀐다.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뭐죠? 13도 체제입니다. 그럼 8도에서 23부로 바뀌는 이게 뭐라고요? 2차 가보개혁이요. 이렇게 바뀌는 게 1896년 8월이야. 근데 이 1896년 8월 달의 개혁을 어디 넣기가 되게 애매하잖아. 이거는 1차 가보개혁도, 2차도, 3차 을미개혁도 아닌 거거든. 어디 넣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퉁쳐서 13도로 바꾸는 걸 무슨 개혁에 퉁쳐서 넣기도 합니까? 광무개혁에 퉁쳐서 넣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지방관은 사법권을 빼앗고 행정권만 가집니다. 향후 규칙도 개정해서 제정해서 근대적 지방자치에 실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합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거 나와있죠? 사법부의 독립이야. 재판소 설치합니다. 1심, 2심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군단 훈련대 12대를 설치합니다. 훈련대와 12대. 훈련대 사관 양성소를 설립하는데 박용희가 추진했다가 박용희가 실각되면서 경나지 삼국간섭 이후에 박용희가 실각되면서 실패합니다. 결과적으로 군사면의 개혁은 어떻게 했다? 소홀했다라는 게 한계점이죠. 교육, 일본식 관리명법 제정하고 교육국조서 말씀드렸죠. 신교육, 한글 사용을 장려합니다. 한성사범학교, 외국학교 관제 마련. 다시 한성사범학교와 외국학교 관제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학교, 영어 가르치는 학교 이런 것들이 쭉 생겨나게 됩니다. 이후에 경제, 회계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와 조세 법정주의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경과, 삼국간섭으로 일본 세력이 약화되어 사실상 박용효 주도로 개혁이 진행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개혁에도 자율성은 조금 있었다. 박용효가 친일파이긴 하지만 일본 사람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건데 글쎄요. 결과 민실파에서 박용효가 실각하고 개혁이 중단되었고 온건개혁파 칠러 연입한 3차 김홍진 무슨 내각? 칠러 내각 들어서면서 개혁은 중단되었죠. 오른쪽에 시몬을 새끼줘야 사료로 나옵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한다. 일본은 항상 누가 무서운 거야? 청나라와 조선을 분리하는 거죠. 항상 그래요. 청국은 랴오뚱반도와 타이완 및 펑우섬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일본의 배상금 2억 양을 지불한다. 삼국간섭 이건 누가 중요하다.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 끌어들인 거. 그 다음에 훈련대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홍범 14조가 제일 중요하죠. 자 보세요. 감히 황조와 열성의 신령 앞에 고합니다. 되게 낮은 자세로 얘기하지. 왜? 자기 조상님들이니까. 이거 누구한테 고하는 거라고? 조상님들이 어디 가서? 종묘에 가서. 이게 뭐라고? 독립서고문이. 보세요. 우리 왕조를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지 503년이 되는데 503년. 개국이라는 연호를 쓴다는 얘기는 누구 연호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까 내가 설명하는데 어디? 그 전까지는 누구 연호를 썼겠어? 청나라 연호를 썼겠지. 청나라 연호를. 청나라 이때 청나라 황제가 광서제야. 그래서 광서 1년 뭐 이렇게 썼다고. 이제는 그걸 안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개국을 쓰겠다는 얘기는 청의 간섭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블라블라. 이게 독립서고문인 거야. 이게 독립서고문인 거고 서론이. 그 다음에 밑에 하나씩 넓고도 큰 규범. 말 그대로 홍범이야. 넓고 큰 규범 14가지. 홍범 14조. 청이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유독립 기술. 항상 1조는 이거지. 봐봐. 강화도지역 제1과 뭐였어?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거지. 갑신정변 제1조 뭐였어? 14일도 교육정가에서 얘기했잖아.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헌혜를 폐지한다. 그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항상 첫 번째. 시무르색 기도역도 마찬가지고. 항상 첫 번째는 뭐야? 청나라와 조선을 뭐한다?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가 좋으니까. 2조, 3조 별 중요하지 않고 4조 읽어보면 되고 5조, 6조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세금을 함부로 징수하지 않는다. 또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의 관할에 속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에 뭐라고요? 일원화 나오는데 이상하잖아. 뭐 탁지 아문이잖아. 소위 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 분명히 홍범 14조는 몇 차라고요? 2차 가보격이잖아. 2차 가보격이면 탁지 아문이야, 탁지 부야. 6조가 뭐로 바뀌어? 8 아문으로 바뀌잖아. 근데 왜 탁지 부가 안 나오고 탁지 아문이라고 나와? 금방 얘기했잖아. 아까도 얘기했는데 잠깐. 독립서고문과 홍범 14조는 2차 가보격 첫날이야. 1894년 12월 12일이야. 이 12.12 쿠데타 비슷한 거야? 청나라에 대한 쿠데타지. 어쨌거나.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웃자는 얘기야. 뭐, 너무 진지해, 다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2차가 시작되지. 2차가 시작돼서, 8아문이 7부로 바뀌는 건 1895년 3월달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차 개혁이, 2차 가보격이 하루에 끝나겠어요? 몇 달을 가는 거야? 몇 달 동안 최소 5개월 이상 끌고 가는 거잖아, 지금. 근데, 홍범 14조 반포할 때는 아직까지 뭐야? 8아문이 뭐로 바뀌기 전이야. 7부로 바뀌기 전이야. 그러니까 홍범 14조는 뭐로 나온 거야? 탁지 아문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가 탁지 아문이라고 나왔다고 무조건 1차가 아니라 뭐야? 홍범 14조에도 외워야 돼.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 관할에 속한다. 이런 문구 나오면 이게 뭐라고요? 홍범 14조다라는 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왕실과 관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해서 재정에 기초를 확립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지방제도를 개정해서 지방관리 직권을 제한한다. 얘기했잖아. 사법권 이런 거 없는 거지. 이제 행정권만 가지는 거지. 장교교육, 징병실시해서 군제 근본을 확립한다. 하지만 이건 잘 안 되지. 그런 것들 이게 문벌 가리지 않고 인재 등의 길러. 이게 홍범 14조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을미개혁 봅니다. 배경. 삼국간섭 일본 세력이 약화되자 명성황후와 친러파는 일본 세력의 제거를 시도하죠. 칠러내각인 제3차 김홍준 내각 이범진, 이완용. 이범진은 칠러고 이완용은 친미라 그랬어. 이때까지. 칠러, 친미 얘들이 베일 정책 추진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 미우라 공사 명성황후를 살해하죠. 이게 을미사변이고요. 김홍준 내각이 친일적으로 제4차 김홍준 내각이야. 그래서 이제 군대 개편, 훈련대를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외웁니다. 단발령 고종부터 이제 솔선수범하고 양복을 착용합니다. 이게 의병봉기의 계획이다. 오두가단, 차발불가단은 최익현 아셔야 되고요. 종두법, 광저에서 종두법, 지석영이 종두법을 토대로 종두법 실시했고 건양연호 말씀드렸고 태양역, 그 다음에 우편사, 그래서 우편사무가 제기됐고 소학교령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8월 초에 서울에 4개의 소학교가 설립되고 중단, 항일 의병운동과 아간파천으로 중단되죠.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이 뭐야? 아간파천 이후에 당연히 어때요? 일본이 중심이 된 친러 세력이 커질 거니까 을미개혁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간파천 이후에는 단발령이, 그전까지는 단발령이 강제예요. 길 가다가 상투 틀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냥 잘랐어. 마치 여러분 옛날에 학생 주임이 있잖아. 학교에서 머리 길면 어떻게 해? 그냥 바리깡 들고 정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르듯이 잘랐다고. 진짜로 그랬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야? 단발을 해도 돼. 이거 뭐야? 자의로 할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강제로 자르는가? 그래서 단발령 내려주고 제일 많은 돈을 번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상상력을 발휘해봐. 혹시 사회 격변기에 이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누굴 것 같아? 단발령 내렸을 때. 돈 많이 번 사람 누군지 알아? 사진관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발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 상투를. 그럼 어떻게 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남기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영정사진에 어떻게 해? 이 상투 틀고 있는 걸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 1880년대쯤에 사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사진 사람이 잘 안 찍었지. 왜냐면 어린아이가 막 죽고 이래가지고 영혼을 뽑아간다 뭐 이래가지고 혹은 카메라 렌즈가 어린애들 눈가를 뽑아서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 뭐 이런 소문이 퍼졌던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똑같이 나오니까. 과학기술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단발령이 내려지고 이제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절대 시험 안 나와.
단발령 이후에 돈을 번 사람 누굴까? 1번, 뭐, 이발사, 뭐, 이런 거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왼쪽에 시위대, 친위대, 종두법, 태양력까지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니다. 특히 태양력 사료, 국왕이 영을 내리기를 이제 새로운 역법을 써서 정월 초하루를 동지 다음 달로 정하는데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 이게 뭐야? 이제 태양력. 다음 페이지. 의. 갑신정민 이래 지속된 근대적 개혁에 대한 요구와 동학농민운동의 개혁안을 수용했다. 두 가지가 다 나가 있죠. 근대적인 성격과 뭐라고요? 자주적인 성격.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근대적. 이건 근대적이고. 봉건적 신분제가 타파돼서 근대사회 토대. 그러니까 어때요? 의인은 그냥 이렇게 너저분하게 쓸 필요가 없다니까. 세 글자 뭐야? 자주적 성격이 있고 또 뭐라고요? 근대적 성격은 아주 강하다. 한계점. 일본의 강요에 착수해서 조선 침략을 용이하다. 이거 뭐야? 타율성이지. 삼고의 진흥, 국방력 강화 같은 자주적 근대국가 수립에 수반되는 개혁은 소홀했다는 것. 토지개혁이 없어서 민주의 열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일본의 침략적 간섭과 많은 개혁의 급진성 때문에 일반 대중의 개혁에 등을 돌렸다.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한계점 뭐냐면 타율성이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누구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심각한 한계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한눈에 보기 한번 비교했으니까 한 번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관파천 봅니다. 아관파천, 춘생문 사건. 을미사립에 대한 대응으로 1895년 10월 11일 음력에 명성황후의 친미 친러파 관리와 군인들이 중심되어 국왕을 고종 궁각호로. 왜? 궁궐은 누가 접수하고 있으니까 일본 놈들이 친일파가 친일 정권을 타도 새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사건. 하지만 실패로 끝나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한 게 바로 아관파천이죠. 을미사병과 단발에 대한 반발로 항일 일병이 각지에 발생하자 중앙의 일본군 주력 부대가 지방에 파견되면서 이제 얘기했잖아. 공백이 생기죠. 왕비가 살해된 후 불안을 느끼던 고종은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고종은 얼마나 불안했냐. 밥을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왠지 알겠죠? 일본이 언제 자기 음식에 독을 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었냐. 미국 공사관이나 러시아 공사관에서 배달시켜서 먹었어요. 뭐 요기요도 아닌데 배달시켜서 먹는다고. 아 진짜. 그럼 걔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뭐 우리가 먹었던 갈치조림 이런 걸 배달해 주는 게 아니겠지. 뭐 토스트, 커피 뭐 이런 거 해서 먹는 거야. 그래서 고종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잖아. 고종이 커피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다.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뭐 이런 책도 있어. 실제로 가진 않았지. 그리고 되게 고종이 커피를 좋아해서 고시대를 다루는 영화 중에 가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비라는 영화인데 가비가 뭐야? 커피. 재미없어요. 보지 마요.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의무감으로 본다고. 감독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의무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식이 얼마나 잘 만들었냐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증에 충실한가 보자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어쨌거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불안하니까 또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미국 사람 그 다음에 혹은 러시아 사람을 같이 자자 그래요.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미국이나 러시아 애들이 어때요? 일본보다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보고 있으면 함부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뭐 이래가지고 이런 불안 떨고 있는 고종을 누가 꼬드겨? 베베르가 꼬드겼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 고종의 인생의 나침반을 첫 번째로 누구였어? 아빠였지. 그 다음에 누구야? 부인이었잖아. 부인이 끝까지 의지하던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지. 그래서 러시아 베베르가 이제 고종을 꼬드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베베르 다음에 이제 스페이르라고 이제 공사 때 이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똑같아.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2월 11일입니다. 창피하죠. 근데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거야. 당시 고종은 그만큼 무섭긴 했어요, 사실. 그럼 고종이 거기서 그냥 일본 애들 손에 죽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건데. 근데 이제 넘어가서 러시아 공사관 간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파천의 정세, 대내적, 친미, 칠러, 보수 내각이 성립합니다. 이범진, 이완용. 이범진은 친노고 이완용은 친미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이범진 아들이 여러분 이름은 알만한 사람이야. 이범진 아들이 누구냐면 이위종이야. 거기서 많이 들어봤지? 이준, 이상설, 이위종. 그래. 초대 러시아 대사가 이범진인 거야, 우리나라에. 그 아들이 누구야? 이위종인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아버지 따라서 살았겠지, 어릴 때부터. 쉽게 말하면 조기 유학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살아있는 통역기야.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 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왜 이휘종이 따라가야 되는지 알겠죠? 헤이그 특사 파견될 때. 이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가? 뭘 해야 돼?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려야 되는데 이준이나 이상설은 영우나 프랑스 이런 걸 못할 거 아니야, 러시아를. 그래서 어때요? 이휘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휘종이 없으면 어때요? 활동하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나중에 헤이그 특사 얘기할 때 하겠지만 결국 이휘종이 먼저 부인이 아프다고 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준이 호텔에서 자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단발령은 철회되고 의료의 해상 권유 내립니다. 고종이 단발령 철회. 대외적으로 열강 이권 침탈, 이게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든 거죠.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 대립이 지속되는데, 자, 철도 부설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철도 부설권입니다. 근데 철도 부설권은 우리가 러프하게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결국 마지막은 누가 다 가져갑니까? 일본이 다 가져갑니다. 그럼 뒤에 제가 다시 한번 하겠지만 되게 외우기가 좋아요. 지도를 딱 상상해 보면 외우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경인선이잖아. 마지막은 일본이라는 건 다 하는데 첫 번째 경인선인데 요건 뭐라고요? 초기 경인 부설권은 누가 가져갔죠?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팔아먹죠. 그 다음 뭐야? 경부선이죠.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일본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경의선, 경의선. 경의선. 경의선 초기 경의 철도 부설권은 누가 차지하죠? 프랑스가 가져갑니다. 프랑스.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누가 완고합니까? 일본이 완고해야 돼요. 그거 이제 나중에 경제사 가서 할 거니까 이거 지금 다 하고 나면 경제사 할 것도 없는 것도 문제고 그럼 정치사가 안 끝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어쨌거나 철도는 마지막은 누가 다 가져갔다? 일본이다. 라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광산채굴권. 광산채굴권은요. 여러 나라가 빼앗아갑니다. 독일도 뭐야? 당연금광채굴권 이런 거 가져가거든요. 하지만 광산에서 가장 아까운 게 뭐야? 우리나라 평안도에 금이 많이 났잖아. 미국이 뭐야? 운산금광. 요거 외워주세요. 자, 다시. 철도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고, 일본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광산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생각나야 돼? 미국이 생각나야 돼. 미국. 그래서 미국이 어디? 운산금광 채굴권을 가져가거든. 영국은 은산이고요. 미국이 운산이거든. 외우는 방법은 밉잖아. 그지? 미운. 미국이 뭐라고요? 운산.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실험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림 채굴권은 주로 누구야? 러시아. 압두울러야. 내가 나중에 또 할 텐데 외워. 압록강, 두만강, 울릉도 뭐? 러시아. 압두울러. 압둘러. 너도 이러고 싶지 않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든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압두울 러시아.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예. 날개의 춘생문 사건 정리해놨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세요. 두 번 읽지 마.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나오는 거죠. 요거 이제 설명 좀 해야겠죠. 먹고 나니 졸리고 막 짜증나고 어쩌겠어? 내 알 바 아니고요. 나도 먹어서 같이 먹었다 우리. 여러분만 드신 거 아니고요. 우리 똑같이 한 그릇씩 먹었어요. 그죠? 예. 두 그릇 먹은 사람 없어요. 아, 굶은 사람도 있구나. 자, 1896년 2월 11일 날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이게 뭐라고요? 요 기간을 뭐라고 한다? 아, 관, 파, 천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게 뭐야?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뜻이고 임금이 처소를 옮겼다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니까 이거 결과 누구 힘이 커질까? 러시아의 세력이 어때요?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까 뭐 침탈이 본격화된다고요?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 본격적인 이권은 말 그대로 이권이 뭐야? 이익이 되는 권리를 이권이라고 하잖아. 나무 배에서 갖다 팔면 이익이지. 그게 뭐야? 산림채굴권이고. 그다음에 뭐야? 광산 개발해서 갖다 팔면 이익이잖아. 그게 뭐야? 광산채굴권. 산림채벌권, 광산채굴권, 그리고 어때요? 철도 부설권. 다 떼돈 버는 이익이잖아.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나랑 전혀 상관없는 not in my business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부터 만들어지냐면, 자, 4월 7일 날 뭐부터 만들어지냐면, 독립 뭐부터 만들어져? 신문부터 만들어집니다. 외웁니다. 그리고 7월 2일에 뭐가 만들어질까? 독립협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진 독립협회는 어때요? 활동은 어때요? 오래 하겠지. 언제까지 간다? 1898년 12월까지. 해산 당할 때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독립협회 활동이 주로 뭐 어떤 걸까? 독립신문은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정부가 지원해서 만들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외워야 된다. 이거 우리가 독립신문 외울 때 뭐라고 했냐면, 최초의 근대신문 중에서 최초의 뭐라고요? 민간신문이잖아. 근데, 그래서 민간신문이라고 연락 외우거든? 근데 정부가 지원했다. 맞아요? 틀려요? 민간신문이라고 외우니까 정부가 지원한 게 아닐 것 같잖아. 아니라고. 고종이 지원한다고요. 4,300만 원을 서재필한테 준다고. 그래서 서재필은 1,300만 원은 자기 집을 구하는 데 썼고, 1,300원? 4,300원이었으니까 3,000원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독립신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신문을 만드는데 3,000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 집을 그만큼 어때요? 좋은 집을 구했다는 얘기 아닐까? 어쨌거나.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럼 왜 서재필한테? 서재필 반역자 아닌가? 언제 반역했어? 갑신정변 때. 그 서재필한테, 서재필이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왜 들어왔을까요? 김옥균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명성황후가 죽었기 때문에. 생각해봐. 을미사변을 명성황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재필은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미국 유학을 가서, 얘기했잖아. 부인도 막 자살하고 이랬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코리안 드림을 성공한 사람이 서재필이야. 독립협회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재필이거든. 당시 서재필은 정확히 말하면 서재필이 아니지. 필립 제이슨이지. 태어날 때는 서재필로 태어났지만 이 무렵은 미국 사람 필립 제이슨이 된 거야. 미국 사람이야. 국적 자체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필립 제이슨, 미국 사람으로 죽었어요. 일제강점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해방된 다음에도 어때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서재필은요. 필립 제이슨 씨는요.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미국 시민에게 너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특별히 그닥 그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사람은 뭐야? 갑신정변의 주동자였잖아요. 일본 도망갔다가 미국 유학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닥터가 됩니다. 닥터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 현지인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코리안 드림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도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 가면 인종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120년 전에는요? 쩔었겠죠. 근데 서열이 어때요? 백인이 1위인 건 다 알지만 2위가 뭐야? 흑인인 거 아시죠? 우리가 덜 까마니까 서열이 높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예. 1위 백인, 2위 흑인 그 밑으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 취급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 명성황후 죽었잖아. 어때요?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고종 입장에서는 서재필을 이뻐하진 않았지만 서재필 같은 사람이 필요했죠. 왜? 일단 미국 사람이야. 고종이 뭐라고요? 지금 일본이 너무 세졌잖아. 자기 부인을 죽일 정도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에게 기대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만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보험은 플랜 B가 있으면 플랜 C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미국 서재필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왔던 거고 서재필에게 돈을 주는 거야. 지원해 주는 거야. 왜냐? 을미사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온 시민들이 어때요? 여론 형성해서 들고 나서 하다못해 촛불집회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하거든. 얘기했잖아. 지난가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의병도 어때요? 고종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지방의 유생들한테 보내가지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네 국모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 이래가지고 의병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여론 형성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언론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정부가 지원해 준 거 맞아요. 초창기에는 그랬던 거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 지원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글 플러스 뭐라고요? 영어.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목토 이렇게 발행하는데, 네 면 중에서 3면은 뭐라고요? 한글. 한 면은 뭐라고? 디 인디펜던트. 그래서 뭐야? 영문판. 근데 알아야 돼. 요 한글 담당, 요 독립신문의 한글 담당 조판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한인샘, 주시경 선생님. 요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1899년 말까지 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립협회는요 1898년 말에 강제해산 나간다 그랬잖아. 하지만 독립신문은 1년 넘게 발행이 되다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독립협회보다 뭐가 먼저야? 신문이 먼저야.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독립협회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신문은 1년 동안 더 간행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좀 중요하니까 깊이 있게 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시경도 함께 외워두시고요. 자, 독립협회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첫 번째 독립이란 단어가 일단 눈에 띄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식민지가 된 거 아니잖아. 근데 무슨 독립이야?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때 말하는 독립은 무슨 독립을 말할까요? 네, 청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악원 파천 계기로 어느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자, 러시아 간섭에서 벗어나자. 그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단체 이름을 독립이라고 한 거야. 딱 느끼면서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일본이 좋아하지. 생각해봐. 청나라로부터 독립했고 러시아로부터 간섭에서 벗어나자. 그럼 누가 제일 좋아? 일본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정말 좋아합니다. 일본이. 독립협회도 일본을 좋아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독립협회가 대대적인 환영 대회를 해줍니다. 선물도 막 만들어주고 막 이랬어요. 슬프지만요. 나중에 독립협회 주요 멤버들 중에서 상당수는 뭐가 돼요? 친일파가 돼요. 독립협회라는 단체 자체가 친일 플러스 훗날의 친미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이완용. 또 누구야? 윤치호. 이완용도 핵심 멤버잖아요. 윤치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럼 독립협회가 우리가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지. 민중 플러스 무슨 국가 건설이야? 근대국가. 이게 중요해. 얘기했잖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근대국가 건설은요. 처음이 아니잖아. 갑신정변에서도 이미 주장했던 거고 가보일미교도 결국은 근대국가를 건설하자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누구야? 갑신정변과 가보일미교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라고요? 다수야 소수야? 소수야. 아래야 위야? 위로부터의 기억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다수의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심각한 한계 때 그래서 독립협회는 민중과 함께하는 근대국가를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독립신문을 한글로 발행하게 됐고 또 독립문도 만들잖아. 원래 이제 영은문이라고 중국 사실 청나라 사실 오면 맞던 자리. 그죠? 영은문에서 독립문 만든 거고 지금 서대문 지하철 3호선 서대문역 4번 출구가 나가시면 독립문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독립관도 만들죠. 모화관 어때요? 여기다 독립관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말로 안 되면 글로 안 되면 말로 해야지. 연설회. 또 토론회. 이런 거 잔뜩 개최하면서 민중들을 뭐 한다고요? 깨우치는 거야. 이들에게 무슨 의식을 깨우쳐주는 거야? 근대 의식을 깨우쳐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면 근대 의식을 깨우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아니 근대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왕이야? 시민이야? 시민이잖아. 그러면 봐요. 이런 이권을 마구마구 빼앗기는 건 고종이 이권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전근대 국가에서는 전제 군주제니까 왕이 모든 거 지가 가진 걸 주는 거니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근대 의식이 심어지는 순간 이 이권은 결국 누구 거야? 왕 개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시민들 거야. 국가 전체 시민 전체 것이지. 이걸 함부로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또는 자강혁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르게 바꾸면 자주국권은 뭐라고요? 민족주의 사상이에요. 외세의 간섭에서 국권을 자유롭게 자주적인 국권을 지키자. 자유민권은 이게 뭐야? 민주주의 사상이에요. 시민의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었다. 그리고 자강혁신 사상은 뭐야? 근대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자 사상이라고도 하죠. 이러면서 독립협회가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계속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모이면 어디로 달려가? 러시아 공사관 달려가서 소리치면서 노래 부르겠지. 클론 노래야. 돌아와야지. 그래서 어때요? 역시 훌륭한 우리 공무원들은 알아들었어. 그래서 어때요? 여기 2월 20일 날 고종이 뭐 한다? 환궁하는 거야. 어디로 왔어? 이 환궁 중요하다. 무슨 궁?
경운궁이고, 이 경운궁이 오늘날 무슨 궁이라고 불리는 곳이야?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1907년부터 덕수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1907년 기억나요? 고종이 어때요? 1897년에 고종이 황제 즉위했잖아. 근데 1907년에 아들에게 물려줬잖아. 이게 죽었으면 괜찮은데 죽었으면 묻혔겠지.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아들에게 물려주고 1919년까지 살았잖아. 1919년 1월 21일까지 살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전임 황제잖아. 명칭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명칭을 뭐라고 하는가? 덕수 황제라. 그 덕수 황제가 머무르는 곳, 그래서 무슨 궁이 된 거야? 덕수궁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는 무슨 궁이었는데 경운궁이었는데 1907년부터 덕수궁이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이게 대한제국의 뭐가 되는 거야? 정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년 전에 원래 덕수궁 명칭은 결국 고종이 비극적으로 퇴임이 당한 거 아니냐. 일본 애들이 붙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경운궁으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조 교수님이 그 논의에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냥 덕수궁으로 유지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세가지고 지금도 그냥 덕수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고맙다고 난 생각해. 자꾸 바꾸면 헷갈리지 않나 우리가. 우리 합격한 다음에 바꾸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그죠? 우리 합격하기 전에는 그냥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고종이 만 1년 넘게 만 1년을 남의 나라 공사안에 살면서 위신이 어때요? 땅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조선 말고는 어때요? 전부 다 뭐야? 러시아도 뭐야? 짜르, 황제지. 일본도 뭐라고요? 덴노, 천황이잖아. 중국도 뭐라고요? 황제지. 안 돼. 우리가 다른 나라 우리 무시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호칭이 낮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측근들에게 상소를 계속 올리게 만듭니다. 자작자작, 주작주작, 타는 남 뭐 이런 거지. 이래가지고 황제를 칭언하고 상소를 계속 올리게 만들고 고종은 9번을 사양하고 10번째 마지못해 어때요? 이걸 받아들인 형식으로 뭘 선언한다고요? 대한제국. 그래서 1892년 10월 12일 날 여기서 또 뭐 한다고요? 대한제국이 되는 거고 대한제국은 1910년까지 쭉 가는 거야. 1910년 망할 때까지 대한제국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호를 정했지. 그 연호가 뭐라고요? 광무야. 그래서 광무 연호를 제정하고 광무연간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게 뭐라고요? 광무개혁입니다. 자, 광무개혁의 핵심 정신이 뭐라고요? 구, 본 뭐라고? 신, 참이야. 중요합니다. 구본은 말 그대로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 이게 무슨 권을 강화한다? 황제를 중심으로. 아니, 황제잖아, 황제. 황제잖아. 이 황제 즉위식을 어디서 했다고요? 원, 구, 단. 다른 말로 뭐야? 환구단이라고 하죠. 얘기했잖아. 황제는 뭐라고요? 하늘이잖아. 천자잖아. 그래서 하늘은 뭐야? 둥글다. 천원. 땅은 네모났다. 지방. 그래서 우리 조선은 제국이니까 토지는 네모났으니까 무슨 단? 사직단에서 제사 지내고. 황제는 뭐야? 원구단. 환구단에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몇 년 전에 수능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고종이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을 했다. O의 X야. X야. 경운궁이 아니라 뭐라고요? 원구단. 또는 뭐야? 환구단.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없습니다. 일본 놈들이 기분 나빠서 없애버리고 호텔 만들었죠. 예. 철도 호텔 만들었고 지금 어때요? 조선 호텔 자리가 있습니다. 조선 호텔 커피숍 있는 그 자리입니다. 부속 건물에서 뭐야? 황궁우는 남아있습니다. 황궁우는 지금도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왕권을 강화한다는 거고 신참 뭐야? 새 것을 참고로 한다. 그래서 때 근대적인 교육 또 근대적인 산업의 육성 외웁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뭐 발급? 지계 발급. 이 지계 발급이 굉장히 중요한 근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근대 교육도 이제는 더 이상 공자월, 맹자월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뭐 한다고요? 경성의학교 1899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대적인 의료교육 교장선생님이 지석영 선생님 그 다음에 농상학교, 농공상학교, 철도학교, 광무학교, 광산개발원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뭐라고요? 실생과 관련된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근대적인 산업, 공장이, 근대적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1895년 무렵 우리나라에 근대적 공장이 5개였거든. 10년 후에는 200개가 넘어요. 222개쯤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어때요? 이걸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야? 황제 중심이지. 그러면 자 이제 독립협회는 어떻게 하죠? 이런 식으로 쫙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중들이 쫙 커지면서 자 이제 1898년 이 무렵에 1898년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라인에서 1898년이 되면서 독립협회가 이런 걸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1년 넘게 활동을. 그러면서 목소리가 점점 어때요? 커지겠지. 이런 상황에서 3월입니다. 독립협회가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에 뭘 열었다고요? 만민공동회를 열어요. 3월 10일입니다.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러 대신 한 놈이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에 절영도라는 섬이 있어요. 부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절영도라고 하자고 뭐라고 하냐? 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영도다리. 부산 사람은 너무 잘 알죠? 예. 영도다리는 부산 사람들에게 정말 애증의 다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울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나 한강 갈래 뭐 이런 말 하잖아. 농담이 99% 가면 안 되지. 한강이 반겨주지 않아. 근데 부산 사람들 어디 가죠? 영도다리 간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역시 우리 부산 오빠는 잘 알잖아. 여러 번 가봤거든. 데이트도 해봤을 거야. 그 영도입니다. 이게 또 임진왜란 때 부산진 첨사 정발이가 여기서 사냥 갔다가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는 걸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시험 안 납니다. 걱정 마세요. 이 영도는 분명히 우리 조선 땅이잖아. 대한제국 땅이야. 근데 여기에 러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조차를 요구합니다. 러시아가 이거 빌려서 뭐 하려고? 설마 샤라포바 테니스 치고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 했으면 되게 좋았겠지. 빌려주라 그랬을 거야, 나는. 근데 그게 아니죠. 뭐 하려고? 일본 코앞이잖아, 지금. 이거 뭐야? 저탄소, 석탄 저장하는 거 만들고 해군기지 만들려고 한 거지, 당연히. 그럼 일본 코앞에 뭐 하는 거야? 비수를 딱 들이대는 거 똑같은 거 아니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래서 돌아버리겠지. 왜? 이거 우리 땅, 지네 땅. 일본 땅이 아니잖아, 이건. 한국 땅이잖아. 주든 말든 한국이 어때요? 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걸 독립해. 민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우리 땅을 어떻게 남한테 그냥 막 주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한 대규모 민중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절영도 조치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좌절시킵니다. 누가 정말 좋아할까? 일본이 정말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독립협회를 정말 좋아. 이때 막 집회할 때 막 초밥도 막 만들어주고 막 우동도 끓이고 막 이래가지고 가치동 이런 것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좋겠지. 차시동 좋아한대 나 다시 어쨌든 차시동 알죠? 그 삼겹살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밥에 덮밥 먹는 거. 전 일식 좋아한다니까. 전 중식은 1년에 정말 5번도 안 먹어. 내 의지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식은 정말 자주 먹어.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 저는 일식이요. 횟집이요. 친일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 개최해가지고 여기에 정말로 종로에 사람이 10,000명 넘게 모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한다? 1차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세력을 어떻게 한다? 퇴진시키고 조병식 내가 이런 애들 물리치고 독립협회가 지원하는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의 수립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1차, 2차 다음에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차 만민공동회는 누구도 참여해요? 정부의 관리도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협회가 지지했던, 밀었던 진보적인 박정양 내각이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야? 관리와 민중이 함께 모였는데 이걸 뭐라고요?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민공동회에서 채택한 게 뭐라고요? 황제에게 헌상하는 의견 몇 가지? 6개. 이게 뭐라고요? 헌의육조. 그 헌의육조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 뭐라고요? 2조지. 뭐라고? 의회식 뭐라고? 중추원 관제를 뭐하자? 개편하자. 그래서 중추원을 어떻게 만들자? 관선. 황제가 25명을 뽑고 민선, 독립협회에서 25명을 뽑는 거야. 그래서 합의 50명으로 구성되는, 자,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뭐라고요? 의회식. 의회라고 말하지 않고 의회식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어때요? 민선.
황제가 뽑는 것도 25명도 문제지만 이때 민선도 시민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독립협회 안에서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협회 생각은 무식한 백성들에게 권리를 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똘똘한 무슨 협회에서 독립협회 중에서 회원 중에서 27세 이상의 남자 뽑는 거야. 이건 뭐야? 상원에 해당하는 상원. 영국 같으면 상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원은 아니고 뭐야고요? 상원이야. 어쨌거나. 그러니까 한계점이 없을 수 없죠. 야, 어떻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어쨌거나 어때요? 국민의 대표가 이제 출발하는 출발점이 된 거지. 그런데 그래서 무슨 군주제? 입헌 군주제 바로 전 단계까지 간 거지. 이걸 고종은 받아들인다니까. 고종은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고종이 모든 걸 고난이 약해지면 고종을 민심은 죽었지만 보수 세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걔네들은 고종을 뒤에서 배후조종을 해야 지네들이 이익을 챙기지 않겠습니까? 보수 세력이 어떻게 한다? 익명서 사건. 고종에게 상소를 올리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상소 올립니다. 제가 만민공동회장에 가봤더니만요. 지들이 겉으로는 입헌군주제 말하지만 지들끼리 모였을 때는 대통령제, 공화제를 주장합니다. 라고 익명서를 올린 거야. 이게 조병식이라는 놈인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결국 어때요? 고종이 돼서 공화정 그러면 어때요? 프랑스에서 공화정을 어떻게 했어? 루이, 마리, 땡깡땡깡 이거 날 죽이겠다는 거지 뭐 이런 써늘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결국 고종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약속한 날 바로 배신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시민들이 열나 싸웁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열심히 싸웁니다. 그리고 고종은 그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무슨 협회? 황국협회라는 보부상 단체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까지 동원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몽둥이를 흠신하 사시고 어떻게 결국 독립협회가 해산되게 됩니다. 독립을 해산시키고 1899년 9월이죠. 이 고종은 뭐한다? 대한국 국제를 반포합니다. 대한국 국제는요. 핵심이 뭐라고요? 임금의 권한을 뭐하다? 황제의 권한을 뭐라고요? 무한한 임금의 권리. 이때 군은 군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임금의 권리가 무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뭐야? 군사권까지 장악한다. 무슨 부도 설치한다고요? 원수부 설치.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금의 권한이 무한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국 국제는요. 일정 부분 대한제국의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헌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원래 헌법은 2가지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시민의 권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 2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시민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황제가 일방적으로 어때요?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어때요? 내려주는 거지.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지. 그래서 헌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냥 헌법적 성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모든 권한이 무한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권만 인정하고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결국 어때요? 결국 나라가 10년 만에 어때요? 망하죠. 그 모든 책임 누가 다 뒤집어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고종이 뒤집어써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권한은 완벽하게 무시해놓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대한제국과 독립협회는 둘 다 무슨 국가를 만들자는 건 똑같아요. 근대 국가를 만들자. 근대 국가를 만들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근대 국가를 만드는데 대한제국은 누굴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독립협회는 누굴 중심으로? 민중을 중심으로. 결국 이 두 세력의 생각은 어때요? 완전히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니까 어때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내용은 뭘까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 슬프게도 다음 시간쯤에는 우리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손수건 한 장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눈물이 날지도 모르잖아. 한 방울도 안 나겠지만 어쨌거나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칠판이 작아서 이걸 2개로 자른 거야. 느낌이 오세요? 원래 제가 칠판이 크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1894년부터 요까지. 요게 하나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하나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오랜만에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1894년부터 뭐 눈 커진 거 봐. 1894년부터 1899년까지 제가 정리한 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동학농민운동 한 칠판에 잘 넣었는데 요걸 한 칠판에 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장에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정리해보면 굉장히 이건 어때요? 이 파트가 굉장히 순서 복잡하고 막 위아래가 헷갈리거든요. 요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우리 교재로 정리하죠.